안녕하세요. 저는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60대 남성입니다. 원래 20년 넘게 원양어선 선원으로 일했는데요. 지금은 은퇴 후 아내와 둘이 한적한 교외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내가 설거지할 때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꼭 틀어놓는데요. 옆에서 듣다 보니 어느새 재미가 들려 저도 애청자가 됐지 뭡니까. 또 자꾸 듣다 보니 저도 제 얘기를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거든요. 순진한 전처의 얼굴에 속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는데 돌아온 건 끔찍한 배신뿐이었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전처의 추악한 실체를 알고 충격받아 날뛰었던 순간이 말이죠. 무슨 사연이신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제가 전처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전 30이 넘는 노총각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양어선 일이 꽤나 쏠쏠해요. 이런저런 수당을 붙이면 연에 1억은 가뿐히 벌었죠. 1억이라고 하면 지금도 꽤 큰 돈이잖아요. 당연히 30여 년 전엔 더 어마어마한 액수였는데요. 이 당시 원양어선 선원 중에 그나마 젊은 총각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1등 신랑감이랍시고 저를 많이 추켜 세워줬죠. 물론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의 박색이었던지라 정작 여자를 중매해주거나 하진 않았지만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있다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만 해도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쓸 곳이 없는데. 효도할 부모님이 있기라나 선물을 갖다 바칠 여자가 있기라나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차를 사도 행복한 건 아주 잠깐이었어요. 오히려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외로움만 더욱 사무칠 뿐이었죠. 보통 원양어선 동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육지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곤 했어요.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도 뭣도 없는 저는 차라리 배를 타는 게 나았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거든요.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골아떨어졌으니까요. 반면 하선에서 집에 돌아가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텅 빈 집에 적막한 공기만이 저를 맞이할 뿐이었으니까요. 홀로 먼지 뽀얗게 쌓인 집을 청소한 뒤 밥을 먹고 잠자리에 누우면 뒤늦게 밀려드는 고독감이 저를 참 많이 아프게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육지로 돌아온 날이었는데요. 집에 가봤자 저를 맞이해줄 사람도 없겠다. 술이나 먹고 들어가자 싶어 어시장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죠. 평소 자주 가던 단골집이라 그런지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그렇게 국밥 한 그릇에 소주를 시켜 줄인 배를 채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웬 여자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별 생각 없이 얼굴을 봤는데 웬걸 어지간한 탤런트 뺨은 때리고도 남을 미인이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지 가게 안에 있던 남정네들의 시선이 다 그 아가씨에게로 쏠렸죠. 애초에 그런 허름한 국밥집에 여자 혼자 오는 경우가 드물기도 했으니까요. 그러자 여자는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제일 구석진 자리로 가서 앉았는데요. 운 좋게도 제 바로 옆 테이블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녀 쪽으로 흘끔흘끔 시선을 던지게 되더군요. 용기를 내 한마디 말이라도 걸어볼까 고민하던 그때였어요.
중장년 아저씨들 대여섯 명이 우르르 몰려와 술을 거나하게 마시던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무리 중 한 명이 일어나 그 여자 쪽으로 다가가더군요. 딱 봐도 느낌이 좋지 않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큰 목소리로 어이 아가씨 몇 살이야? 혼자 왔어? 아이 심심하면 저기 가서 아저씨들이랑 놀래? 하며 가짜는 수작을 걸더라고요. 여자는 겁먹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테이블만 쳐다보더군요. 원래 여자들한테 수작질하는 놈들 대부분이 강량약 강이거든요. 여자가 겁을 집어먹은 것 같자 아저씨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던가 봐요. 대뜸 여자 옆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더니만 계속해서 말을 걸더군요. 아가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왔어? 혹시 탤런트 뭐 그런 건 아니지? 이야, 이 얼굴이 아주 죽이게 예쁜데? 그래도 여자는 입을 조개처럼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무시하는 폼이 제법 강단 있어 보이기도 하더군요. 그런 여자의 반응이 화를 돋궜는지 아저씨가 점점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니 귀 먹었어? 내 말 안 들려? 지금 예쁘다고 얼굴값 하는 거야 뭐야? 비싼 척하지 말고 이리 와! 와서 같이 술 먹고 놀자니까! 아저씨가 재밌게 해줄게, 어? 왜 이러세요 진짜? 이러지 마세요. 급기야 그 아저씨는 여자의 팔목을 억지로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자는 놀랐는지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을 방울방울 달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왜 울고 그래? 아니 누가 잡아먹는데? 그냥 같이 술 먹고 재밌게 놀자니까. 싫어요. 싫다고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네? 여자는 다른 손님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다들 지켜보기만 할 뿐 섣불리 나서지 못하더군요. 쭉 참고 있었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소시적에 권투를 좀 배워 어디 가서 주먹 쓰는 일로 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을 상대로는 오히려 더 조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까지 참으면 남자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벌떡 일어나 그 아저씨와 여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죠. 이봐요, 아저씨. 술 취했으면 곱게 집으로 돌아가세요. 왜 애먼 여자한테 시비 겁니까? 이 아가씨 겁먹은 거 안 보여요? 넌 또 뭐야? 밥 처먹으러 왔으면 얌전히 밥이나 처먹고 가! 죽기 싫으면! 정중하게 말을 건네봤지만 역시나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여자 앞을 막아선 채 본격적으로 대거리를 시작했죠. 글쎄요, 누가 죽게 될진 한번 붙어봐야 알지 않겠어요? 참나, 어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주먹을 치켜든 채 맞서 싸울 준비를 했어요. 그런 저를 위아래로 훑던 아저씨가 코웃음을 치며 무시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그 아저씨가 저보다 몸집이 2배는 더 커다랬거든요. 하지만 원래 싸움이란 덩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룻강아지는 제가 아니라 그쪽 같은데요. 자신 있으면 한번 덤벼보시던가요. 아니 뭐가 어쩌고 저쩌? 이 자식이 귀찮게 굴지 말고 꺼져! 누가 지금 말싸움 하죠? 덤비라니까? 아님 설마 벌써 쫄았어요? 일부러 도발하듯 그 아저씨를 향해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켠 채 제게 바로 주먹을 날리더군요. 전직 권투 선수였던 제 눈엔 허술하기 짝이 없었죠. 전 그대로 고개만 까딱 돌려 아저씨의 주먹을 가볍게 피했고요. 바로 왼쪽 손을 들어 그 아저씨의 명치를 가볍게 때려줬습니다. 그래도 왕년의 실력이 녹슬진 않았던가 봐요. 그것만으로도 그 덩치 큰 아저씨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더군요. 너 이 자식! 아저씨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자 뒤에 있던 일행들이 우르르 일어났어요. 금방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기세가 흉흉했죠. 상황이 그쯤 되자 지켜만 보던 국밥집 사장님도 겁이 났던가 봐요. 그 무리들을 만류하기 시작하더군요.
아유, 그 남의 가게에서 왜들 그래요? 이러다 누구 하나 초상 치르려고? 그러지들 말고 내가 술값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요. 네? 이러다 경찰 출동하면 일만 커진다고. 그리고 영철씨 이 사람 전직 권투 선수였어. 괜히 덤벼들었다가 사달만 난다고. 국밥집 사장님에게 제가 권투를 했었다는 걸 살짝 흘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용케 기억하셨는지 은근슬쩍 그 얘기를 하면서 아저씨 일행들을 겁주더라고요. 다행히 그게 먹혔는지 다들 기세가 주춤했고요. 결국 제게 맞고다가 떨어진 아저씨를 챙겨 주랭랑을 치더군요. 그놈들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바로 뒤돌아 여자부터 챙겼어요.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죠? 제 말에 여자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 힘도 같이 풀렸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더라고요. 놀라서 저도 모르게 다가가 그런 여자를 부축했죠. 많이 놀랐어요? 약국에서 청심환이라도 사다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여기 물이라도 좀 마시면서 진정해봐요. 여자는 제가 내민 물을 말없이 받아 마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눈도 못 댈 만큼 곱더군요. 티 하나 없이 흰 살결에 쌍꺼풀 진 커다란 눈과 도톰하니 붉은 입술이 사내의 마음을 자극하는 구석이 있었죠. 그 외모에 혹한 것도 잠시 감히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은 쳐다도 못 볼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 이만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여자에게 인사하고 몸을 돌렸죠. 그런데 이게 웬걸 여자가 절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담내로 차라도 한 잔 살 테니까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뭐 이깟 일로 뭘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지 마시고 연락처 알려주세요. 꼭 연락드릴게요. 여자가 거듭 말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에게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가게를 나왔죠. 늘 머리만 대면 잠들던 저였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 언제 연락이 올까? 혹시 차 한잔 마시면서 더 관계가 발전하진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더랬죠. 이틀쯤 지나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가 미리 예약까지 해뒀다는 경양식집에서 함께 돈가스를 먹었는데요. 너무 긴장해서인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엔 인근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차도 한잔 마셨네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그녀는 저보다 무려 6살이 어렸고요. 인근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남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영락없이 곱게 자란 부잣집 아가씨인 줄 알았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 지금 은희 씨가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동생 졸업까지는 아직 좀 남았거든요. 저는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지만 그래도 동생은 남자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대학까진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본인은 안 간다고 했는데 제가 설득해서 대학까지 보냈어요. 대단하네요. 여자 혼자 몸으로 동생까지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이 많았겠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초반엔 진짜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봉급도 올라서 나름 살만해요. 나름 아끼고 아껴서 저축도 하고 있고요. 가녀린 겉모습과 달리 생활력 있고 씩씩한 모습이 매력적인 한편 안쓰럽더라고요. 주제넘지만 제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생전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쑥맥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말도 못해서 찻집을 나오자마자 그녀를 그냥 떠나보냈죠. 그런데 집으로 가는 내내 저를 향해 웃던 그녀의 얼굴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이대로 이 여자를 놓치면 영영 후회할 것 같았죠.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했죠. 나름 평생 쓸 용기를 다 쥐어짜는 거였지만 바보같이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말은 더듬고 아마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데이트 신청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에 비해 나이도 많고 키도 작은 데다 얼굴까지 못생겼으니까요. 내세울 만한 거라곤 연봉뿐이었지만 사실 원양어선 선원이라는 직업은 여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도 아니었어요. 돈은 잘 벌어도 1년의 절반 이상을 바다에 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그녀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영화요? 좋아요. 그럼 그날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쁘게 하고 갈 테니 기대하란 말까지 하더군요. 얼떨떨한 한편 예감이 좋았어요. 왠지 그녀도 제게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죠. 첫 데이트를 하는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밥을 먹다가 물을 쏟는다든지 자잘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시종일관 계속 웃는 얼굴이었죠. 그 모습에 용기를 내 두 번째 데이트를 신청했고요. 이번에도 그녀는 받아들여줬습니다. 그 뒤로 3번, 4번, 5번 끝없이 꿈같은 데이트가 이어졌어요. 마침내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을 때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줬죠. 그렇게 그녀와 저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됐고요. 그로부터 반년 뒤에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도 저도 이렇다 할 가족이 없다 보니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상황이었으니 결혼까지 문제될 만한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활고로 아내에게 약간의 빚이 있었지만 그것도 제가 깨끗하게 갚아줬죠.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꿀처럼 달콤했어요. 아내는 결혼 후 공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살림엔 서툴렀지만 그 모습조차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사실 집에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죠. 1년 후 그토록 바라던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저보다는 아내의 외모를 많이 닮은 아들이었는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정도로 사랑스러웠죠. 대학생이었던 처남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희를 배려해서인지 따로 집을 얻어 나가 살았는데요. 임용고시에서 몇 번이나 탈락의 고비를 마시며 많이 힘들어했어요. 당시 월세며 학원비, 생활비 등을 전부 제가 대주고 있었는데요. 나중엔 본인도 눈치가 보이는지 시험을 포기하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하나뿐인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제게 조금만 더 도움을 줄 수 없는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전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오히려 그런 문제로 제 눈치를 보는 아내가 안쓰러웠어요. 처남도 내 가족인데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 여보, 처남이 임용고시 붙을 때까지 내가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정말이요? 부담되지 않겠어요? 부담은 무슨.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고마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한시름 놨어요. 나중에 우리 형식이 선생님 되고 나면 꼭 지금까지 입은 은혜 다 갚으라고 할게요. 됐어. 가족끼리 무슨. 처남한테 괜히 그런 부담 주지 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어쩜.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게 고마워했어요. 저도 아내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 뿌듯했죠. 다행히 처남은 2년 정도 더 공부한 끝에 시험에 붙어 교사가 됐는데요. 하필이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전보다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죠. 안 그래도 제가 1년의 절반 이상은 바다에 나가 있는데
하나뿐인 남동생마저 못 보게 되자 아내는 부쩍 외로움을 타더군요. 일을 줄일까 고민도 해봤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아무래도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더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아들은 저와 달리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그러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했죠. 그래서 일하는 기간을 대폭 늘렸는데요. 아내는 바다에 남편을 빼앗겼다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는 소리를 많이 했죠. 혼자 독박 육아를 하게 된 것도 힘에 부처 했고요. 그게 미안해서 생활비 겸 용돈을 더 많이 챙겨주다가 나중엔 아예 통장 관리를 아내에게 맡겼어요. 제가 바다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계속 가게 관리를 하는 게 영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내가 결혼 전에 가장으로서 일을 해봤으니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던 거였죠. 그땐 정말 몰랐네요. 그게 제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꼴이 될 줄은 말이죠. 그날은 한두어 달 육지에서 쉬다가 다시 바다로 나가는 날이었어요. 아쉬워하는 아내를 억지로 떼어내고 항구로 나갔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승선 취소 명령이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다면서 말이죠. 그쯤에 때늦은 태풍이 북상하네 마네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돈 때문에라도 어지간하면 그냥 무시하고 출항하는 편이었는데 선장이 바뀌어서일까요? 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더라고요. 한낱 선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죠. 결국 별다른 수확 없이 다시 발길을 돌렸는데요. 돈 걱정이 드는 한편으로 아내가 좋아할 생각을 하니 기쁘기도 했어요. 아내에게 미리 연락할까 하다가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갔죠. 미리 꽃집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 한 다발도 샀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 집에 도착해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직접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를 맞이하는 건 차디찬 정막뿐이었죠. 아내는 물론 아들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핸드폰도 없을 때라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때마침 맞은편 집에 사는 할머니가 혼자 나와 텃밭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얼른 달려가 아내의 행방을 물었죠. 할머니, 혹시 저희 집사람 못 봤습니까? 아침까지 집에 있었는데 어딜 갔는지 안 보이네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댁? 아까 언놈이 삼촌이라면서 새댁이랑 아랑 같이 데리고 가던디. 네? 삼촌이요? 저희 처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 하얗고 젊은 총각이 처남이요? 아이고, 하마터면 오해할 뻔했네. 뭔 놈의 남매가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다닌다냐? 난 영락없이 그 집 새댁이 바람이라도 난 줄 알았네.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바람이라니. 어쨌든 고맙습니다. 일 보세요. 할머니의 말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멀쩡한 남의 집사람한테 바람이 났네 어쩌네 하면 어느 사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결국 할머니에게 더 캐묻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처남이 온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게다가 둘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는 할머니의 말도 자꾸만 마음에 걸렸죠. 설마 진짜로 아내가 바람이 난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실 뱃사람들끼리 하는 농담 중에 집사람 간수 잘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워낙 배를 타고 오래 나가 있다 보니 아내들이 바람이 많이 난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저희 아내만큼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쎄한 느낌이 자꾸만 가슴을 후비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시내로 나가 가정용 CCTV를 구매했어요. 제가 배 타는 일을 하기 전에 CCTV 회사에서도 잠깐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계 본체만 있으면
집 컴퓨터랑 연결해서 설치하는 건 일도 아니었죠. CCTV를 어디에 달까 고민하며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요. 평소 잘 들어가지 않던 옷방을 본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옷장마다 못 보던 화려한 옷과 가방, 보석들이 가득했거든요. 모두 아내의 것이었죠. 쎄한 마음에 부랴부랴 서랍장을 뒤져 카드 고지서를 확인했는데요. 내역서를 본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백화점이며 각종 쇼핑몰에서 도대체 뭘 얼마나 긁은 건지 한 달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어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과소비를 한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평소 제가 집에 있을 땐 늘 추레하게 있던 아내였던지라 뒤에서 이런 사치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도대체 이 옷과 보석으로 잔뜩 치장한 채 누굴 만나러 나간 건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자꾸만 끓어올랐습니다. 이성을 잃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내가 저 몰래 사치를 했다는 건 증거가 명백했지만 바람은 아직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침착하게 옷방을 다시 정리한 뒤 고민하다 거실과 안방 한 구석에 CCTV를 설치했죠. 세상에 집에 CCTV를 달아서 아내를 감시하는 남편이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미친 짓이다 싶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을 나갔고요. 인근 모텔에 방을 잡고 아내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날 무렵이 돼서야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미안해요. 당신 가고 나서 상철이랑 깜빡 잠들었지 뭐예요. 지금 일어나서 상철이 밥 먹이고 씻기고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당신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집에 음성 메시지를 여러 개 남겼던데?"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동안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절 속였을 걸 생각하면 소름이 돋끼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다그쳤다간 죽도밥도 안 될 일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스리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일은 무슨 일? 그냥 배 타기 전에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던 거지."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제 일 끝났겠네요? 저녁은 먹었어요?" 먹었지. 근데 혹시 집에 처남이 오진 않았어?" "형식이요? 아니요? 왜요?" 아니 뭐 요즘 통 연락이 없길래 잘 지내나 해서. 어쨌든 내일도 일찍 일어나려면 이만 끊어야겠다. 당신도 얼른 쉬어." 그렇게 대충 통화를 마치고 홀로 모텔 침대에 누워있자니 미칠 것 같았어요. 처남이 온 것도 아니라면 그 할머니가 본 게 아내의 상간남일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놈일지 생각하고 있자니 피가 머리 끝까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간신히 진정한 채 자기 위해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를 끌어안고 행복한 기분으로 잠들었었는데 바뀐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기분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배를 탄 척 아내를 속였고요. 정확히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러 연락도 않고 급습하듯이 쳐들어갔죠. 운이 좋다면 아내의 외도를 현장 발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집안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처남뿐이었어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 놀란 아내와 처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묻더군요. 조업 상황이 안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하선했어. 근데 처남이 여긴 어쩐 일이야?
누나가 혼자 상철이 보기 힘들다고 하도 우는 소리를 해서요. 때마침 방학도 했겠다. 매형 올 때까지만 같이 있으려고 왔어요. 오랜만에 상철이 얼굴도 볼 겸 해서요. 처남의 말에 아내가 황급히 말을 보탰어요. 맞아요. 당신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형식이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자꾸 생각나서. 당신한텐 제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그럼 처남이 혹시 일주일 전에... 아니다. 당신이 아니라고 했었지? 저는 할머니가 목격한 남자가 혹시 처남이 아닌지 물으려다 말을 아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무언가 번뜩 생각났는지 입을 열더군요. 당신 혹시 이웃집 할머니한테 무슨 이상한 말 들은 건 아니죠? 마치 제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콕 집어 묻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쉽게 대답을 못하자 아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 집 할머니 치매기가 있으셔서 요즘 그 집 딸이 이만저만 맘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녀서 많이 곤란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당신한테도 그런 건 아닌가 해서. 아니야. 난 집에 잘 있지도 않는데 무슨. 아니라고 딱 잡아댔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했는지 몰라요. 동시에 아내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놓였죠. 어쩐지 그 할머니 좀 이상하더라니. 노망난 노인네의 헛소리 때문에 괜히 죄 없는 아내를 의심한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더군요. 그래서 처남에게 용돈이라도 두둑히 쥐어주려는데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조업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어? 이번에 나가면 한 2달 정도나 있어야 육지로 들어올 거라더니. 그럼 당분간은 안 나가겠네? 모르지 뭐. 다시 연락 오면 바로 또 나가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며칠은 쉴 수 있는 거지? 당신 요즘 일 늘리고 많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건강원에서 보약 지어놨는데 그거라도 좀 먹고 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걱정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너무 죄책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아내와 처남이 잠든 틈을 타 CCTV를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녹화된 영상도 죄다 지우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뭐가 찍혔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없는 동안 아내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너무 궁금했죠. 결국 망설이다 영상 하나를 클릭해 재생했는데요. 컴퓨터 화면에 펼쳐진 너무나 경악스러운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CCTV 속에서 아내는 웬 젊은 남자와 끌어안고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처남이었어요. 옆에서 어린 아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둘이서 더럽게도 붙어 먹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충격에 손을 덜덜 떨던 저는 연이어 다른 영상들도 재생해봤어요. 놀랍게도 아내의 옆엔 어김없이 처남이 함께였어요.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몸을 만지며 장난을 치고 한눈에 봐도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군요. 이성을 잃은 저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아내와 처남을 깨워 거실로 불러냈죠. 둘 다 비몽사몽한 채로 나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여보,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무슨 일이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흥분한 저는 그대로 아내를 향해 달려가 뺨을 후려쳤어요. 여보, 지금 날 때린 거예요? 그래, 때렸다. 맞을 짓 했잖아. 어디서 감히 내 집에서 다른 놈이랑... 제 말에 놀란 아내가 입을 떡 벌리고 어버버거렸어요. 그 사이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챈 처남, 아니 그 상간남이 슬그머니 현관으로 주랭랑을 치려고 하더군요. 대번에 목덜미를 잡아채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았죠. 그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닥치는 대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은 제대로 된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거의 곤죽이 될 때까지 얻어맞았어요. 그래도 속이 풀리긴커녕 화만 나더군요. 결국 상간남이 견디다 못해 두 눈을 까무룩 뒤집었는데요. 그 모습에 놀란 아내가 그제야 허겁지겁 끼어들어 저를 말렸죠.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미쳤어요? 왜 이래요? 몰라서 물어? 모르니까 묻죠. 갑자기 우리 형식이는 왜 때리는 건데요? 왜? 우리 형식이? 얘가 정말 당신 동생 박형식이 맞긴 해? 제 말에 아내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잘못을 빌었다면 제 마음이 그나마 좀 나았을까요?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내가 그 순간조차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재빨리 놀란 표정을 갈무리하고는 되도 않는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하죠. 갑자기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당신 술 먹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도 몰라보는 거냐고요? 동생은 개뿔. 세상에 어떤 미친 여자가 자기 남동생하고 붙어먹어?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곤죽이 되도록 얻어터진 상간남도 움찔 몸을 떨며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제 시선을 피하며 끝까지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붙어먹다뇨? 당신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아내와 상간남을 잡아 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띄어져 있던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내가 니년 하는 짓이 수상해서 거실하고 안방에 CCTV 달아놨거든.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데 이래도 잡아뗄 거야? 어? 어디 경찰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여보, 잠깐만요. 경찰이라뇨? 경찰 얘기가 나오니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린 걸까요? 아내가 사색이 돼 저를 붙잡았어요. 이거 놔, 안 놔? 여보,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줘요. 제발요, 네?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지 상간남을 동생으로 둔갑시켜? 애초에 저 자식이랑 작정하고 내게 접근했던 거야? 그래?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 이 인간은 제가 당신 만나기 전에 잠깐 사귀었던 남잔데 우연히 다시 만났다가 술 먹고 그만 실수로 그때 딱 잘라 끊어냈어야 하는데 그놈의 예정이 뭐라고 그러질 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나랑 헤어지고 저 자식을 계속 만나든가 했어야지. 어떻게 나한테 남동생이라고 속여?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당신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우리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잖아요. 사귀던 남자라고 말하면 당신이 화낼 것 같아서 동생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 친동생은 옛날에 집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겨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한 건데 설마 당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원래 결혼하기 직전에 모든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용기가 안 났어요. 당신이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내는 눈물로 가련하게 호소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 모습이 안쓰러웠을 텐데 지금은 그저 역겹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무서웠다는 여자가 저 자식하고 계속 붙어먹어? 심지어 저 자식 임용치기 전까지 나랑 같이 셋이서 한 집에서 살았잖아. 그때도 나 모르게 둘이 붙어먹었지? 그치? 그것도 모르고 난 저 자식 임용치는 동안 학비며 생활비까지 다 대줬으니 내가 얼마나 호구 같았어? 당신 호구로 생각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같이 살았던 건 이 사람이 갈 곳이 없다고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예정이 남아있어서 제가 모질게 내치질 못했어요. 어차피 이제 서로 감정도 없겠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바다에 오래 나가 있으면서 너무 외로워서 그만. 미안해요. 그치만 다시 그런 관계를 가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정말이에요.
더러운 헛소리 집어치워! 어떻게 날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결혼하고 나서라도 진실을 말했어야지. 내가 없는 동안 남동생이랍시고 집에 끌어들여서 애도 있는데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일삼아? 두고 봐. 너도 저 자식도 내가 간통죄, 사귀죄로 반드시 콩밥 먹일 테니까.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됐어요. 제발. 제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란 말이에요. 네? 아내가 울고불고 애원하는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증스럽게만 느껴지더군요. 전 매달리는 아내를 떠밀고 그때까지 쥐죽은 듯 있던 상간남에게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다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동안 내 피 같은 돈으로 상간남인 널 먹이고 입히고 대학 학비까지 내준 거 어떻게든 다 받아낼 테니까. 그리고 너 같은 놈이 학교에서 교편 잡게 놔둘 것 같아? 교육청에 고발해서 너 자르라고 할 테니까 어디 두고 보라고. 내가 선생 만들어줬으니 내가 그 자리 뺏어도 할 말 없겠지. 안 그래? 자기 밥줄이 끊긴다니 그제야 겁이 난 걸까요? 얻어맞고 바닥에 누워있던 상간남이 그제야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매형, 왜 그러세요 진짜.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진작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누나가 자꾸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면서 계속 저 물고 늘어진 거라고요. 전 이미 따로 사귀는 여자도 있어요. 누가 네 매형이야? 장난해? 형님, 정말이에요. 전 계속 누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더는 형님한테 죄송해서 못 해먹겠다고요. 근데 누나가... 상간남이 질질 짜며 아내 탓을 하기 바빴어요. 그러자 아내는 배신감을 느꼈던 걸까요? 상간남을 파르르 노려보면서 욕짓거리를 하더군요. 야, 이 개자식아! 네가 언제 그랬어? 오히려 우리 남편 멍청하다고 욕하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돈 뜯어먹으면서 살자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누나, 그건 그냥 누나한테 장단 맞춰준 거지. 난 애초에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리고 나 누나 친구들한테 얘기 다 들었어. 애초에 누나 형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며? 그때 도박 때문에 빚 엄청 생겼을 때 동네에 원양어선으로 돈 많이 버는 노총각 있다고 한번 작업 쳐보자고 했다며. 의도적으로 형님 꼬신 거잖아. 너 그 입 안 닥쳐? 상간남의 폭로에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역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아내가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꽃뱀짓을 했다는 걸 알고 나니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생활고로 생겼다는 빚은 도박빚이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심지어 상간남을 처남으로 둔갑시키기까지. 끔찍한 진실 앞에서 분노를 넘어선 절망감과 허탈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저 자식 지금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설마 저 말 믿는 거 아니죠? 그쵸? 세상에 어떤 미친년이 돈만 노리고 꼬신 남자랑 애까지 낳아요. 네? 아내의 말에 퍼뜩 한 가지 의심이 또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래서 분노로 덜덜 떨며 맞대응을 했죠. 내 재산 노리고 그런 거면 못 낳을 것도 없지. 애가 있어야 유산을 다 상속받을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아니 애초에 상철이가 내 자식이 맞긴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철이는 당연히 당신 자식이죠. 우리 하나뿐인 아들까지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줘요. 부탁해요. 하지만 아내의 말은 이미 신빙성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저는 일단 아내와 상간남을 맨몸으로 내쫓았고요. 엉엉 우는 아들을 데리고 바로 유전자 감식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친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어찌나 피가 마르던지 혹시 제 아들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간 키운 정이 있는데 차마 아이를 버릴 수도, 그렇다고 기꺼운 마음으로 키울 수도 없을 것 같더군요.
천만다행히도 아들은 제 친자라고 나왔어요. 이미 아내를 잃었지만 다행히 아들만은 지킬 수 있게 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저는 아내의 상간남을 바로 간통죄로 고소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아내의 부덕한 행동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승리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아내와 상간남은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또 제가 민사로 따로 건 소송으로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다투던 두 사람은 법적 다툼이 끝나기도 전에 갈라서고 말았죠. 천년의 사랑인 양 저와 제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땐 언제고 그렇게 바로 헤어지다니. 사람 꼴 우스워지는 것도 참 한순간이더군요.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전처는 끈질기게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어요. 저라는 호구 덕에 그동안 사치하며 편하게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같이 자식까지 놓고 살았는데 설마 제가 자기를 진짜 버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뻔뻔하기도 하더군요. 여보, 그 인간이랑 처음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 아니에요. 술 먹고 하룻밤 실수로 그만. 그때 끊어냈어야 했는데 계속 안 만나주면 당신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자식은 당신이 먼저 꼬리쳤다고 하던데? 그 인간 말을 믿어요? 제가 자기가 아니라 당신을 택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앙심 품고 그딴 말 하는 거예요. 악마 같은 자식이라고요. 웃기고 있네. 어디서 피해자인 척 굴어? 내가 CCTV에 찍힌 영상 얼마나 많이 돌려봤는 줄 알아? 나 없는 동안 내 집에서 그 자식한테 밥 차려주고 붙어먹고 할 때 너 시종일관 웃고 있었어.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안긴 거 다 봤다고! 제 고함에 전처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럴만했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일이 이렇게 된 와중에도 달콤한 말로 어물쩍 넘기려는 건지 환멸이 나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처는 급기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입을 열더군요. 여보, 내가 차마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상철이 생각도 해야죠. 애한텐 엄마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발 저 다시 받아주세요. 네? 난 당신도 우리 상철이도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바랄게요. 그냥 상철이 엄마로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어떻게 당신이 상철이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을 상간남과 놀아나게 한 주제 어쩜 뻔뻔하게. 여보! 더러운 손 치워! 난 당신 절대로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계속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이제 와서 모성 가득한 여자인 척 구는 꼴이 너무 가증스럽더군요. 이미 버스는 한참 전에 떠났는데 말이에요. 그 뒤로도 전처는 제 주변을 맴돌며 끈질기게 굴었는데요. 결국 경찰에 신고해 접근 금지 신청을 받아낸 뒤에야 떨어져 나갔죠. 그 뒤로 전처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망리를 전전한 모양인데요. 그러다 옛날 도박하던 손버릇이 다시 도진 것 같더라고요. 기껏 일하며 모았던 돈도 도박으로 다 날리고요. 사채비까지 졌다 하더군요. 지금은 사채업자를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양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모르고 삽니다. 그래도 제 아들의 친모인 만큼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미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드니 체력이 딸려 배는 더 이상 안 타고요.
지금은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이며 주식에 투자해 나오는 수익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재벌처럼 호화롭게 살진 못해도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여유롭게 살 정도는 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요. 젊을 때 고생한 덕에 노년엔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있는 셈이죠. 또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전처에게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평생 다른 여자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 제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지 뭡니까. 아내는 초혼이었기 때문에 처갓집에서 반대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행히 부부의 연을 맺고 20년 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처와 달리 가정적이고 수더분한 여자예요. 제 과거를 알고도 기꺼이 받아준 건 물론이고요. 저희 아들까지 자기 친자식처럼 품어줬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하더니만 기특하게도 변호사가 됐어요. 밤낮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살아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저 모르게 연애는 하고 있었더라고요. 올해 초 사귀던 아가씨와 결혼해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 결혼식에 전처를 부르진 않았어요. 아들도 나름 전처에게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일까요? 이미 자기 마음에서 친모를 지운 지 오래라며 혼주석에는 양모를 앉히고 싶다 하더군요. 그래서 전처에겐 따로 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 안타깝지도 않아요. 얼마 전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거든요. 내년 출산 예정인데 아내도 저도 손주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장난감, 옷, 책 등 온갖 육아용품을 사 모으고 있어 아들에게 한 소리 들었네요. 내 혈육으로 대를 잇는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말엔 모처럼 만에 아들네와 같이 교외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특별한 것 없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도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